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향한 머신러닝 캔버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은행 연구소, KPMG, 딜로이트 컨설팅, EY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데이인사이트의 김정기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현업에서 다양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생각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나온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고객 또는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러한 머신러닝 캔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머신러닝 등 데이터 분석 학습 방법론으로 제안한 머신러닝 캔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정의를 알아본 후 머신러닝 캔버스 개념 그리고 머신러닝 캔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의 경제연구소에서 사회생활을 출발하였습니다. 이후에 KPMG,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다양한 전략 수립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는 데이터 시대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담당 파트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영역으로 보면 리스크 데이터 분석, 고객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고객의 360도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전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최근에 그 대체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많이 명명되어지고 있고 사실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합성 데이터, 이 비전 AI 관련돼서는 현실에서는 뭐 사고랄지 또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모습들은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합성을 해서 인공적으로 가공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학습을 시켜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디텍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합성 데이터가 있고요. 또는 이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세틱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도 사실은 고급 과정에서는 제가 머신러닝 캔버스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게 개인이건 기업이든 간에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2010년 중반 이후에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적용 유형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서 보다 쉽고 용이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캔버스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머신러닝 캔버스 방법론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한 그 컴공 출신들이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주변에는 핵심적인 일이고요. 그것을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적용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러한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용처를 확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 사회적인 분야에 대한 이런 분석, 결국엔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캔버스를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 분석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의 정의와 목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학계들 또는 기관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이 용어의 초기 누가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가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 딥러닝, 딥러닝 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공신경망 모델 이렇게 되고 있죠. 1950년대부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인공지능인 거고 80년대부터 기계학습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2010년 이후에 딥러닝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이제 용어의 어떤 원천은 어디냐? 인공지능은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용어는 1956년에 미국의 존 메카시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인간과 같은 지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존 메카시는 뇌과학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경제학자, 게임 이론의 어떤 창시자로 볼 수 있는 폰 노이만의 발표와 신경망 이론에 대한 맥컬럭의 발표를 듣고 생각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 1955년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사실은 그게 꾸준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역,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미국의 아서 사무엘 교수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아서 사무엘 교수는 1959년에 IBM의 R&D 저널에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체계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좀 더 아주 간단한 모델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에서는 3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x값을 두 개를 줬으니까 곱하기라는 함수를 줬고요. 결과 y값이 12가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3과 12를 주고 4를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의 통계학 또는 컴퓨터공학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회귀 분석, 의사결정 트리, 베이지, 서포트 벡터 모델,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이 포괄적으로 있는 거죠. 여기에 뭐 K민, 뭐 이런 비지도학습과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들. 어찌 보면은 이러한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은 상당히 수리적입니다. 수리적이고 기본적인 수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값을 찾는 그러니까 라벨이라는 것을 줘서 y값을 찾는 뭐 회계분석 디스인트리 베이지 서포트 모델이라는 게 있고 또는 단순히 x값을 찾는 x값을 축소시키는 또는 x를 변형해서 다른 x값을 만드는 페이민즈나 주성분 분석 PCA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수리 통계적인 모델 방법론으로 해서 찾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델의 방법론은 y값을 찾을 때 x값의 어떤 민감도, 개수값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딥러닝 부분은 사실은 인공신경학 모델을 차용했기 때문에 이제 explainable, 설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엔 explainable AI, 설명이 되는 AI,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딥러닝의 방법론들도 조금은 이제 그러한 설명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딥러닝의 어떤 방식을 더 채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퍼포먼스, 모델의 퍼포먼스는 딥러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딥러닝은 무엇이냐? 딥러닝은 신경망 모델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챗 GPT니까 제너레이티브죠. 생성형 등 혁신 AI는 모두 인공신경망 모델의 발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 발전에는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분이 컴퓨터공학에다가 뇌과학을 전공을 합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뇌과학이죠. 뇌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2006년에 심층 실내 신경망 모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방법론의 대세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공헌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딥러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CPU보다 GPU가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GPU 연산을 통해서 이러한 딥러닝, 인공신경망 모델이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중화시킨 선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창업자인 슈르 게네르 그리고 CNN 모델을 개발한 아룬쿤 등 걸출한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이 인공신경망 이런 새로운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이 AI 그 인공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계의 진정한 그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란 동일한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 투입을 최소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동일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구글의 검색 엔진이 도입이 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도서관 및 다양한 책을 읽지 않고도 매우 빠르고 손쉽게 정보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급격한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챗 GPT는 정보 검색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력을 대체하여 정보를 글로 정리하는 노고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성만이 아니라 효과성, 즉 동일한 투입으로 최고의 아웃풋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수준의 업무 효율성의 발전은 효과성을 증진한다. 즉 양적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이러한 그 효율성과 효과성 이걸 좀 제한적 합리성의 극복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제한적 합리성을 제시한 겁니다. 기존의 어떠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모든 사고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을 굉장히 어마무시한 능력자로 간주하는 거죠. 근데 사이먼 교수는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다 해서 정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주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수집에 제약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머리는 IQ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더 사람들 간에는 더 그게 균일하지 않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보를 잘 처리하는, 수집하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내에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합리성이 있고 그래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경제학상을 탔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행동경제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결국엔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갖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 정보 수집 아, 제약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지 역량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정보 처리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극복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컴퓨터가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코딩을 된 것들은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하드웨어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극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건 결국엔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게 되면, 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수레가 있는데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두 명이 있죠. 근데,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수레바퀴는 구덩이에 빠져 있고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수레바퀴를 고치는 게 필요할까요? 수레바퀴를 고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건 명시어가 나 있지만 AI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엔 이 문제가 수레가 무거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느냐, 수레 바퀴가 고장이 났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AI가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러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극복해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문제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슈 또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레임을 항상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으로 본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내재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인공지능이. 이건 다른 챕터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결국엔 제한적 합리성 극복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